두 번째는 뭐냐?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수록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작가들 중에 나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효석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아무도 몰라. 내가 세상에 연구를 하면서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효석이 소설 속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죠. 무슨 얘기냐? 가난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진리는 구분이 없고 지역이 없다.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것이다.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진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야 진리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요즘 그 현대비평 이론 중에 제일 힘이 강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죠. 오리엔탈리즘. 그죠?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비평 이론가 있어. 얼마 전에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교수하다가 죽은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저서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평가로서 살았었죠. 근데 이 오리엔탈리즘은 무슨 얘기냐? 서양인들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거야.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건 뭐냐?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사고, 동양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동양에 대한 인식이야. 그러면 그 서양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 그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그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진리일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진리이고 정말 더 큰 진리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말 진짜 진리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양인들도 공유하는 진리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 이만큼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제 얘기가 요만큼 사람들한테만 맞고 이 사람들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제 말이 이거 의미가 가치가 반밖에 없는 거죠. 진리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가 절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여론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여론으로 결정되지 않는데 다만 자꾸 탐구해 보면 서양 사람도 동양 사람도 또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학식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같이 그것이 맞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진리인 거죠. 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는 매우 보편적이야. 아름다운 것이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죠. 그렇죠? 그거는 진리보다도 더 쉽게 알 수 있어. 여기 어떤 남자가 있어. 잘생겼다. 근데 서양 사람들만 이 남자가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동양 사람들은 잘생겼다고 안 해. 한 50대만 이 사람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20대는 다 아니라고. 그러면 잘생긴 거냐? 그만큼만 잘생긴 거죠. 아름다움이라는 거. 어떤 문학작품이 있어. 이 문학작품이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름답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그만큼 덜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 어떤 여성이 아름답다, 남자가 잘생겼다, 또는 어떤 문학작품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역시 보편적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을수록 그것이 진짜 작품이고 진짜 이쁜 거고 그렇다는 거죠. 가난한 것도 매우 이효석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봤어. 동양에도 존재하고 한국에도 존재하고 일본에도 존재하고 저 아프리카 가나에도 존재하고 이탈리아에도 가도 있고 미국에 가도 있고. 그래서 이효석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이효석은 매우 여러분들은 이효석을 어떤 부분으로만 이해하실 때가 많은데 이효석은 예술지상주의자였고 맨날 무슨 낙엽이나 태우면서 커피나 마시고 이랬던 사람으로 고급스러운 사치스러운 짓만 한 사람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호석은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이호석은 가난한 것에 가난한 자들의 보편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과 저곳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이곳에서의 가난한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오히려 가깝다고 그랬어. 미국에 있는 가난한 자와 여기 있는 가난한 자 사이의 거리가 여기에 한국의 부자 가난한 자들 사이 거리보다 더 가깝다. 지리적으로 멀지 모르지만 어떤 삶의 조건으로서 더 가깝다고. 그러나 잘 그렇게 인식 못하죠. 그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 이호석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 문학이 자기 작품이 그런 작품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호석이.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작품이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호석의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메밀꽃 필무렵 말고 풀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풀립이라는 작품은 미국의 유명한 시인 월트 휘트먼의 풀립이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 시집에 나오는 시를 몇 개를 인용해 놨어. 거기에 옥실이라고 하는 나중에 옥실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등장인물로 만든 건데 얘는 준보라는 얘는 이호석입니다. 얘는 옥실이고 이호석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연애를 했어요. 옥실이라는 여자는 이 실존 인물로서는 옥실이가 아닌 작중 인물인데 근데 이 여자랑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가 기생 출신의 가수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를 뚫고 이 여자하고 연애를 해나가. 그런데 그때 당시는 1940년 일제 말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등화관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등화관제 있나? 지금 거의 안 하죠? 근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 등화관제가 있었어. 대학 다닐 때도 있었고. 그런데 등화관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기의 공습에 대비해서 도시의 불을 다 꺼야 되는 게 등화관제잖아. 그죠? 불 끄는 연습하는 게 등화관제죠. 그러면 사람들 돌아다니면 돼, 안 돼? 방공 연습할 때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못 돌아다니게 다 하고, 호각 불면서 돌아다니고, 야경꾼들이 그러고 있는데, 얘는 골목으로 여자랑 데리고 다니면서 연애를 해. 그 굉장히 반전적인 소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소설이야. 연애하면 안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골목 다니면서 연애하고 그래. 그런데 이 풀립의 그 휘트먼의 시 중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남자가 그때 당시 전쟁인데 남자의 여성됨도 좋은 것인데 남자의 어머니됨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그래놨어. 그런 시를 써놨어요. 그때 당시는 막 전쟁하고 이럴 때인데 그런데 남자가 어머니답다는 거는 참 묘한 표현이죠. 휘트먼의 시에 남자의 미덕은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뭐 나가서 총 쏘고 죽이고 막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시대에 쓴 소설이 남자의 어머니됨이야말로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어머니됨은 뭡니까? 보살피고 양육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써놨어. 그래서 이 풀립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전쟁이 아니다. 전쟁이 아니고 평화. 이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지금 아내를 잃어버려서 가족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인간은 자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 자멸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남을 죽이고 싸우고 하는 거죠. 스스로 죽이는 거잖아. 자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창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창조가 뭐야? 사랑해서 자식 낳고 생활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창조의 삶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삶의 보편적인 가치를 이 사람은 매우 중시했던 작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좋은 작품이란 뭐냐? 시적인 작품이다. 시적인. 시적인 작품이라는 게 뭐냐? 시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시가 뭐고, 시가 뭐냐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시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라는 건 뭡니까? 대상과의 합의를, 대상에 동일화될 수 있는 것. 그쵸?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시적 경지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렇잖아요. 어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그 자연 속에 자연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시적인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잖아. 주객일체, 물화일체. 그쵸? 물과 내가, 대상과 내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됨을 느끼는 게 시적인 경지죠. 그쵸? 시적인 것이야. 거기에 대해서 산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땐 뭐죠? 산문적인 것이라는 건 이 세계가 산문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대상과의 합일 상태에서 소외된 겁니다. 그리고 소설은 바로 그 상태를 쓰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다 배웠어요. 소설이란 바로 그 상태를 쓰는 거야. 뭐가? 현대소설이. 현대소설은 바로 합일되지 못한 상태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사적으로 이야기, 사건 전개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 갈등. 갈등이 왜 생겨? 바로 나와 타자, 내가 아닌 자들, 주인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일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체화된 상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걸 쓰는 게 소설이야. 여러 가지가 있어. 소설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 소설 중에 가장 어떤 전형적인 소설 A 형식. 영문법으로 얘기하면 그 문장 형식이 5형식까지 있다. 이러면 1, 2, 3, 4, 5형식 중에 소설의 제1형식이 뭐야? 갈등이 있는 소설이야. 갈등. 사실은 그거부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뭐냐? 소설이라는 뭐냐? 소설이란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야기야. 소설이라는 건 이야기고,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 이런 거 소설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해. 또 구성의 3요소 뭐냐?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꼭 제대로 묘사돼 있어야 소설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소설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서양에서 온 노블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에서 옛날부터 소설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었어. 그러다가 소설에서 서양에서 무슨 히즈클리프 나오는 폭풍의 언덕도 들어오고 멜빌의 이런 것도 모비딕도 들어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것도 소설로 불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소설은 여러 가지다. 금오신화도 소설이야. 전기 소설이잖아. 그죠? 기이한 이야기. 남녀가 말이지 이상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서 환상 같은 사랑을 누리다가 또 불행하게 되는 이야기. 다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일단 이 1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소설이라는 게 매우 갈등이 핵심적인데, 왜 그러냐? 바로 시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세계를, 통합되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그걸 그리는 게 소설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그리면 좋은 작품이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시적인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했죠? 왜 시적인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 요즘 황석영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황석영의 소설 중에 산포 가는 길이라는 거 있죠? 산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추워지네 또, 그죠? 이게 참 갈등이다. 갈등이네요. 대상과 내가 합일되지 못해서 오는 이 갈등을 겪고 있네. 산포 가는 길을 보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시적이다. 왜? 거기에 장영감하고 영다리하고 백화하고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말이죠. 이 지상세계에서 다 소외된 인간이야. 술 팔고 술집에서 일하다가 지친 백화라는 여자애, 그리고 감옥 갔다 온 또 사람,
그 다음에 뭐 술값 떼먹고 밥값 떼먹고 나오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흰 눈이를 걸어가잖아. 근데 어딜 향해서 가? 삼포를 향해서 가잖아. 근데 그 삼포는 세상에 옛날 그대로의 모습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변해버리고 없어. 그러나 그 작품이 훌륭한 작품인 건 뭐야? 이 지상세계에서 갈등을 겪는 이 인간들이 어디를 간다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존재가 소외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없어도 그것이 좋은 작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는 찢어져 있고 균열되어 있고 갈등을 빚고 있으나 그러나 그 이야기를 그리는데 그 근저에 뭐가 자리잡고 있어? 바로 소외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강한 지향성이 거기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좋은 작품이라고 해.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어떻게 돼야 돼? 시적이어야 돼. 갈등, 현실의 갈등을 그릴 때조차도 바로 시적인 경지, 시적인 상태, 시적인 합일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야 그게 정말 좋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시는 어때야 돼요? 시는 당연히 시를 지향해야지. 근데 요즘 시도 아닌 걸 시라고 너무너무 주장들을 해. 소설이라고 이름 붙이면 소설이 되고 시라고 이름 붙이면 시가 되는 세상이지만 시적이어야 되잖아. 시적인 시를 쓸 줄 알아야 그래야 좋은 작품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문학의 가장 제일 원리가 뭐냐? 시적일 것. 산문도 종국에서는 시적인 것을 추구할 것. 그겁니다. 그게 깊이 스며있는 작품은 훌륭한 작품이 돼. 하다못해 이명준의 광장도 보세요. 남과 북으로 찢어져 있잖아. 그런데 그 찢어진 세계에서 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타고르라는 배를 타고 멀리 가다가 결국은 어딘가에서 실종되고 말잖아. 이 사람 왜 실종돼? 시적인 세계를 염원하는데 이 세계에서는 그것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실종되는 거지. 그런 걸 가진 작품은 좋은 작품이 돼요. 물론 뭐 문장도 좋고 다 좋아야 되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작품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시적인 작품, 내가 다른 예를 써놨네. 저기에다가는 예를 들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런 것도 그렇고 날개도 그렇고 하여튼 그거는 일단 생략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건 철저한 작품. 철저한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한 작품을 써도 철저하게 쓰는 거. 그게 좋은 작품이에요. 대충 쓰는 작품은 좋은 작품일 수 없어. 철저해져야 된다. 그러면 철저한 작품 중에 뭐를 들까? 저는 요즘 작품 예를 들면 금방 시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저는 철저한 작가 중에 하나로 염상섭을 생각을 해요. 염상섭의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만세전. 만세가 3.1운동 만세거든요. 그죠? 만세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만세전의 주인공은 이인화라는 사람이에요. 이인화라는 주인공이야. 그 이인화라는 작가가 있죠? 그 사람 원래 본명이 류철균인데 이인화, 이 만세전의 이인화를 좋아해서 자기 그 필명을 이인화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어. 도쿄에 유학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일본에서 도쿄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된다. 이쪽에 있다고 치자. 도쿄가 여기 있는데 유학을 하고 있다가 아내가 위독하니까 고베라는 곳을 거쳐서 시모노세케를 거쳐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배로 부산까지 가서 여기서 김천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이게 이제 일종의 여정이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죠? 여로용 소설이라고 하지? 여로용 소설. 근데 이걸 그려나가는 작가의 아주 집요한 의지. 집요합니다. 어떤 세계의 부정적인 모습. 만세전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들 만세전 읽은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어디 가도 많지 않아. 왜? 어렵기 때문에. 읽기가 까다롭고
고등학생들도 말이죠. 만세전 같은 게 수능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읽으려면 너무 어려워. 고등학교는 최소한 지나야 되고 거의 뭐 대학생 또 나이로 보면 한 30은 넘어야 그게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원래 소설이라는 건 뭐냐? 애들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애들 보면 안 돼. 왜? 이해를 못하니까. 소설은 뭐냐? 성인의 오락물이야. 성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이가 좀 먹어야 소설 이해할 수 있지. 그 전에 애들 읽으면 뭐 압니까? 모르니까 청소년 소설 나오고 그러지. 그런데 어찌됐든 이 소설을 보면 이 여로를 그려나가면서 세계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려나가는 그 필치가 굉장히 심각하고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의 부정적인 모습, 무엇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이게 뭘까? 만세전의 주제를 사람들은 식민지적 현실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세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말지. 그런데 그거는 주제의 일부, 어떻게 보면 주제의 표면이고, 내가 생각할 때 뭐냐? 무엇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생명에 대해서. 인간은 무엇 때문에 태어났어? 살려고 태어났어. 인간도 여기 삼천초목이 전부 살려고 태어났어요. 사실은 짐승도 인간도 다 살려고 태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원리가 뭐야? 태어난 인간은 제일 원리가 자기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1920년대에 이 염상섭이 소설을 쓸 때 이때 뭐가 유행을 했냐면 생명주의가 유행을 했어요. 생명주의. 생명을 추구하는 게 가장, 나는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기 생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생명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현실이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단지 식민지적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냐면 식민지적 현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이인화가 일찍 결혼을 했어. 이른바 뭐라고 하죠? 조혼을 했다고 하지. 조혼을 했어요. 저도 조혼을 했어. 27에 했으니까 우리 또래 치고는 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조혼을 했다고 하면 10대에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죠? 10대에 결혼을 해놓고 결혼해놓고 보니까 공부를 이제 하게 됐어. 공부하고 보니까 자기 집에 처박혀 있는 여자는 말이야 구여성이야. 구여성. 근데 뭐 학교 다니면서 막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막 다 신여성들이야. 그러니까 갈등을 빚죠. 갈등 때 고민하고 막 이런 그런 게 소설에 굉장히 많은 얘기였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인화가 앓고 있는 이 생명을 억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선의 봉건적인 유습. 봉건적인 유습이 내 생명은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이기도 한 거죠. 그죠? 정신적인 것이자 동시에 육체적인 것이고 이 다 융합된 거죠. 그런데 내가 조언을 하는 바람에 이 아내 때문에 늘 괴로운 거야. 근데 마침 어떻게 된 거야? 이 소설은 마침 아내가 죽어주는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아내가 위독해서 결국은 아내가 죽었거든요. 아내가 죽어주는 얘기야. 무엇을 위해서? 이인화에게 새 삶을 주는 거야. 정말 그렇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이인화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의무, 자기 생명에 대한 자각의 의무를 깨우치는 게 하나가 뭐야? 바로 이 좋은 이 아내가 죽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식민지적 현실인 거야. 두 개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지식인인 이인화라는 이 주인공을 억압하는 건 두 가지다. 봉건적인 현실과 동시에 식민지적 현실. 이 두 개가 모두 무엇을 위협해? 나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그것을 그려나가는 거야. 그 3대에 가면 3대 얘기는 여기서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만큼 이 도쿄에서 고베에서 시모노세키에서 또 이 부산 가는 연락선 속에서 그리고 김천, 대전, 서울 이렇게 해서 그 부정적인 현실을 집요하게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성을 갖고 있어. 바로 어떤 철저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철저하게 그릴 만큼 그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하여튼 충분히
충분히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그려놓은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작품이 우리나라에는 꽤 단편에서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편이 되면 날림이 많아. 날림이 많고 뭐 쓸데없는 부분을 묘사해 놓은 게 많습니다. 단편소설도 그래. 단편소설도 보면 한 70매 80매밖에 안 쓰는데 거기 뭐 밥 먹었냐? 네. 학교 갔다 왔니? 네. 춥지 않았니? 네. 이런 얘기가 그게 단편 문장에 좋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해져야 된다. 철저한 소설이 또 철저한 시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